제2장. 그로부터 3주일 뒤 햇빛이 찬란한 어느 날 10시 반쯤 제르베즈와 함색자기 쿠포는 콜롱보 영감의 목노주점에서 함께 술에 담근 자두를 먹고 있었다.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쿠포가 세탁물을 맡기고 돌아가던 제르베즈를 억지로 데리고 들어온 것이다. 커다란 사각 세탁 바구니는 그녀의 발치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탁자 뒤 바닥에 놓여 있었다. 콜롱보 영감의 목노주점은 부아소니에르 거리와 로슈슈아르 대로의 모퉁이에 있었다. 간판에는 끝에서 끝까지 푸른 글씨로 길게 단지 정류주라고만 씌어 있었다. 출입구에 놓여 있는 술통을 반으로 잘라 만든 두 개의 화분에는 먼지 투성이의 협죽도가 심어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면 왼쪽으로 줄지은 컵과 꼭지 달린 술통, 주석으로 된 그릇이 놓여 있는 커다란 카운터가 보였다. 드넓은 홀 주위에는 니스를 칠해 번쩍거리는 구리로 만든 테두리와 마개가 빛나는 여러 개의 커다란 연노랑 술통이 장식되어 있었으며 위쪽 선반에는 리큐어 술병, 주스병 따위의 여러 가지 작은 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벽을 가리고 있었다. 카운터 뒤쪽 거울에는 푸른 사과빛 같은 녹색과 연한 초록빛 그리고 부드러운 분홍색을 띤 등불의 선명한 그림자가 비쳤다. 그러나 이 가게의 명물은 그 움직이는 모양의 손님이 있는 곳에서도 보이는 안쪽 떡갈나무 칸막이 접힌 유리 너머의 안뜰에 놓인 정육이었다. 목이 긴 정육이나 지하에 묻혀있는 나선과는 가히 악마의 부엌이라고 할 만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술 취한 노동자들이 이 앞에 와서는 멍하니 몽상에 잠기곤 했다. 점심시간인 이 시각에 목노주점은 텅 비어 있었다. 소매가 달린 조끼를 입은 뚱뚱한 40살 남자 콜롱보 영감이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에게서 사수어치만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잔에 술을 따라주고 있었다. 햇빛이 한 장의 막처럼 출입구에서 흘러들어와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내뱉은 침으로 축축해진 마룻바닥을 데워주었다. 카운터에서도 술통에서도 그리고 홀란 전체에서도 알코올의 전기가 피어올라 햇빛 속에 떠도는 먼지를 두껍게 하면서 취하게 하는 것 같았다. 그런 가운데 쿠포는 담배를 새로 말고 있었다. 그는 오리 굵은 작업복에 푸른 천으로 된 모자를 쓰고 매우 깔끔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흰 이를 내 보였다. 아래턱이 불쑥 튀어나오고 코는 약간 납작했지만 아름다운 밤색 눈을 가지고 있어 명랑한 강아지나 착한 아이 같은 얼굴이었다. 꼬불꼬불하고 숨 많은 그의 머리카락은 뻣뻣하게 서 있었다. 피부는 26이라는 나이에 걸맞게 아직 부드러웠다. 검은 작업복을 입고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은 제르베즈는 그와 마주 앉아 손가락 끝으로 자두 꼭지를 잡고 입에 털어넣는 중이었다. 두 사람은 카운터 앞에 장식용 술통을 따라 줄지어 늘어선 4개의 탁자 가운데 길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탁자에 앉아 있었다. 함석장이를 담배에 불을 붙여 문 뒤 탁자에 팔꿈치를 개고 얼굴을 앞으로 내밀고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젊은 여자를 바라보았다. 금발머리의 예쁜 얼굴이 오늘은 섬세한 도자기처럼 우윳빛으로 투명해 보였다. 그는 그들 둘만이 알고 있는 이전에 서로 이야기한 일을 작은 소리로 짧게 물었다. 그럼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아, 그럼요, 안 되지요, 쿠포시. 제르베즈가 침착하게 웃음 지으며 대답했다. 이런 데서 그런 얘기랑 마세요. 분배 이렇게 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이야기인 줄 알았다면 초대에 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쿠포는 대꾸 없이 대담하게 애정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계속 바라보았다. 그는 특히 그녀의 인매에 웃으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엷은 장밋빛 인매에 매혹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나지 않고 그에게 온화하고 다정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정말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난 이미 할머니라고요. 8살짜리 큰애가 있어요. 함께 살아서 어쩌자는 거지요? 당연히 쿠포가 눈을 깜빡이면서 중얼거렸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거죠. 제르베즈는 지겹다는 듯한 몸짓을 했다. 아, 당신은 아직도 그런 것을 재미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가정을 꾸려본 적이 진짜 없군요. 안 돼요, 쿠포씨. 나는 더 진지한 일들을 생각해야 해요. 장난질은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당신도 알잖아요. 내겐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다 엄청 먹어대죠. 내가 바람이 나서 돌아다니면 내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라고요? 게다가 내 이 불행이야말로 좋은 본보기죠. 이제 남자라면 지긋지긋해요. 당분간은 남자들과는 상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자기 인생이 이제 한물 같다는 이유로 화내는 기색도 없이 매우 지혜롭고 더없이 차분하게 마치 한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듯이 설명했다. 충분히 심사숙고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음이 분명했다. 감명을 받은 쿠퍼는 이렇게 되풀이했다. 당신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군요. 정말 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네, 그건 나도 알아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쿠퍼씨. 하지만 언짢게 생각 말아요. 만일 내가 즐길 생각을 한다면 맙소사 누구에게보다도 당신에게 갈 거예요. 당신은 착하고 친절한 분이니까요. 함께 지낼 수도 있잖아요. 잘해낼 것도 같고요. 내가 잘난 체 하려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같이 어울릴 수 없다는 말도 아니고요. 다만 내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어쩌겠어요. 나는 2주 전부터 포코니아 부인 가게에 나가고 있어요. 애들은 학교에 다니고요. 난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요. 네? 그러니 지금 이대로가 가장 좋아요. 그녀는 몸을 굽혀 바구니를 집었다. 말을 너무 많이 했군요. 가게에서 주인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다른 분을 찾아보세요. 쿠퍼씨, 나보다 예쁘고 아이가 딸리지 않은 여자를 말이죠. 쿠퍼는 거울 속에 비친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그녀를 다시 앉히면서 이렇게 외쳤다. 기다려요. 이제 겨우 11시 35분인데 아직 25분 남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상한 짓이라도 할까봐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사이에는 탁자가 있으니까요. 당신은 나와 잠깐 대화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내가 싫은가요? 제르베즈는 쿠퍼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바구니를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좋은 친구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세탁물을 가지고 가기 전에 식사를 마쳤었다. 쿠퍼로 말하자면 그날은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느라 수프와 쇠고기를 급히 삼키고 나온 것이었다. 제르베즈는 온순하게 대답하면서 과실주 병과 브랜드 병 사이의 유리창문으로 거리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마침 점심때라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양쪽의 집들이 늘어서 있는 좁은 통로에서는 서둘러 오가는 사람들의 팔과 팔꿈치가 끊임없이 부딪혔다. 일 때문에 식사가 늦어진 노동자들이 배가 고파서 침울한 표정으로 성큼성큼 차도를 가로질러 맞은편 빵집으로 들어갔다가 빵 한 덩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다시 나타나서는 새집 더 위쪽에 있는 쌍두 송아지에 가서 육수짜리 식사를 했다. 빵집 옆에는 과일 가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감자튀김과 파슬리를 곁들인 삶은 홍합을 팔았다. 긴 앞치마 차림의 여공들이 연달아서 종이봉투에 담긴 감자튀김과 컵에 든 삶은 홍합을 들고 가고 있었고 모자를 쓰지 않은 귀여운 처녀들이 무다발을 사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돼지고기 가게가 눈에 띄었는데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아직 따뜻한 커틀릿과 소시지를 기름종이에 싸서 손에 들고 나오고 있었다. 날씨가 좋은 날에도 사람들이 숱하게 오가는 통에 진흙으로 더럽혀져 있는 길 위에는 싸구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몇몇 노동자들이 배를 채워 느긋한 표정으로 두 손으로 넓적다리를 두드리면서 군중에 떠밀려 말없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를 내려오고 있었다. 목노주점 문 앞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봐, 불고기 졸병 화끈한 것 한 잔 사주지 않겠나? 쉰 목소리가 말했다. 노동자 5사람이 들어와서 오, 도둑놈 같은 콜롬보 영감. 아까의 쉰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이봐, 알면서 왜 그러나 제대로 채워줘야지. 술잔을 가득 채워달란 말이야. 콜롬보 영감은 조용히 술을 따랐다. 또 다른 노동자 3사람이 들어왔다.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조금씩 길모퉁이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거기서 잠시 멈췄다가 마침내 회색 먼지 투성이 협죽도 사이에서 그 늘따란 홀 속으로 밀리듯 들어왔다. 당신은 바보군요. 당신은 불길한 일만 생각하는군요. 제르베즈가 쿠퍼에게 말했다. 물론 난 그 일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역겨운 방법으로 버림을 받고 보니 그들은 랑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그와 헤어진 뒤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비르지니의 동생과 함께 글라시에르에서 모자 공장을 해볼 예정이라던 친구 집에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랑테의 뒤를 쫓아다닐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처음에는 정말 괴로워서 물에라도 빠져 죽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도 가라앉고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고 있었다. 랑테와 함께 살았다면 애들을 도저히 먹여 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그토록 돈을 낭비하는 사내였다. 그가 클로드나 에티엔을 안아주러 와도 문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지만 다만 그녀 자신의 몸에 손끝 하나라도 뗀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제르베즈는 인생 계획이 확고한 여자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그녀를 포기할 마음이 없던 쿠퍼는 계속해서 농담을 하고 랑띠에 대한 곤란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가 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는 바람에 체르베즈는 화를 낼 수가 없었다. 그럼 당신이 그를 때리곤 했단 말이로군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군요. 사람을 때리다니. 제르베즈가 웃음을 멈추지 못해서 그의 말이 끊겼다. 어쨌든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 빼빼 마른 키다리 비르지니를 마구 때려주었으니 말이다. 그날이었다면 정말 누군가를 목 졸랐을 것이다. 비르지니가 벗은 몸을 보인 게 부끄러워서 얼마 전에 동네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쿠포가 하자 제르베즈는 더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나 제르베즈의 얼굴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귀염성이 있었다. 그녀는 통통한 두 손을 내밀면서 자기는 파리 한마디 죽이지 못하지만 살아오면서 이미 많이 맞았기 때문에 때리는 법은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고는 플라상에서 보낸 처녀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혀 바람둥이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남자들은 성가신 존재였다. 랑띠에를 만났을 때 그녀는 14살이었는데 그녀는 그가 자상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스스로 그녀의 남편이라 말했고 그녀 또한 소꿉놀이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단 한 가지 단점이 정이 매우 많고 사람들을 좋아하며 곧 자신에게 숱한 불행을 안겨줄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아버리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렇게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녀는 하찮은 일들은 생각지 않고 언제나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꿈만 꾼다고 했다. 쿠포가 베개 밑에서 알을 품듯 아이들을 낳는 것이 하찮은 일이냐고 희죽희죽 웃으며 말하자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손가락을 가볍게 치면서 물론 그녀도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이지만 여자들이 늘 그것만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여자들은 살림을 걱정하고 집안일을 이것저것 열심히 하느라 몹시 지쳐서 밤이면 누워서 곧장 잠에 빠져든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그녀는 억척스럽게 일만 하던 어머니를 닮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20년 넘게 아버지 마카르를 위해 짐승처럼 일하다가 과로로 죽었다. 그녀는 그 무렵 아직 말라깽이였지만 어머니는 지나가다 문이라도 부딪히면 문이 부서질 것처럼 어깨가 튼튼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쉽게 빠지는 점에 있어서는 어머니를 닮았다. 다리를 저는 것마저도 아버지 마카르에게 얻어맞은 가엾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취해서 돌아온 날 밤이면 너무도 난폭하게 애정 표현을 해서 팔다리가 꺾일 정도였다고 이야기하곤 했는데 틀림없이 그런 날 밤에 그녀의 한쪽 다리가 더디 나았으리라는 것이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리 보아도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쿠퍼가 친절하게 말했다. 제르베즈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는 그것이 눈에 잘 띈다는 걸 알고 있었다. 40살이 되면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절름발이 여자를 좋아하다니 정말 괴상한 취미군요. 쿠퍼는 여전히 탁자에 팔꿈치를 괜 채 좀 더 얼굴을 앞으로 내밀고 그녀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말을 던지며 그녀를 칭찬했다. 하지만 제르베즈는 달콤한 말을 들으면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고개를 내저었다. 그녀는 쿠퍼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점점 늘어나는 인파에 흥미를 느끼는지 시선을 밖으로 향했다. 이제 인적이 잦자 가게들은 비지를 하기 시작했다. 과일 장수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붓고 마지막 남은 감자를 튀겨냈고 돼지고기 장수는 카운터에 널려있는 접시를 정돈했다. 싸구려 식당에서 노동자 무리가 나왔다. 수염투성이 사내들이 손바닥으로 때리는 듯 서로 밀치고 징이 박힌 구두굽으로 시끄럽게 소리를 내면서 개구쟁이처럼 시시덕거리며 미끄럼지를 쳤다.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눈을 깜빡이며 태양을 바라보고 서서 생각에 잠긴 듯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었다. 인도에도 차도에도 개울에도 사람들이 넘쳐 흘렀고 열어젖힌 가게의 문에서도 사람들 물결이 흘러나와 오가는 마차 사이에서 멈춰섰다. 금빛 햇살 아래서 하얗게 바랜 드독과 작업복과 낡은 우도서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멀리서 공장의 종소리가 울렸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은 별로 서두르지도 않고 담뱃대에 불을 붙였다. 그러고는 어깨를 움츠리고 이 술집에서 저 술집으로 서로 불러낸 뒤에 그들은 겨우 결심이 선 듯 발을 질질 끌며 일터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제르베즈는 세 노동자, 키 큰 한 사나이와 키가 작은 두 사람이 몇 발짝 걸을 때마다 뒤돌아보는 것을 사뭇 눈으로 따라가며 즐거워했다. 결국 그들은 거리를 내려가서 곧장 콜롱보 영감의 목노주점으로 들어갔다. 어머, 그녀가 중얼거렸다. 저 세 사람 일할 마음이 없군요. 그렇군요. 쿠포가 떼꾸했다. 키 큰 남자는 내가 잘 알아요.
장화란 별명을 가진 친구예요. 목노주줌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들 큰 소리로 말했고 떠들썩한 소리가 일어나 쉰 목소리의 끈질긴 속삭임을 갈라놓았다. 가끔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는 바람에 유리잔이 울렸다. 사람들은 선체로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잡거나 뒷짐을 진 채 서로 꽉 끼어 있었으며 몇 명씩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술통 근처에도 여러 무리가 몰려 있었는데 이들은 15분이나 기다려야 콜롬브 영감에게 술을 주문할 수 있었다. 아니 카시스 도령 아닌가? 이 카시스는 까막같이 밥으로 담근 달콤하고 연한 술이라고 하네요. 아니 카시스 도령 아닌가? 쿠포의 어깨를 손으로 탁 치면서 장화가 소리쳤다. 단정하게 셔츠를 입고 담배를 피우는 거 보니 정말 신사로군. 여자를 놀래줄 속셈이라면 무엇이건 맛있는 걸 한턱 내야지. 뭐라고? 귀찮게 방해하지 마. 매우 난처해진 쿠포가 대답했다. 그러나 상대방은 코웃음을 쳤다. 아주 기고만장이군. 촌놈인 줄 다 알고 있는데. 그는 무서운 눈초리로 제르베즈를 흘낏 바라보고 나서 등을 돌렸다. 제르베즈는 조금 겁이 나서 몸을 움츠렸다. 알코올 냄새가 감도는 공기 속에 담배 연기와 사내들의 강한 채취가 풍겼다. 제르베즈는 숨이 막힐 것 같아 장기침을 했다. 아, 술 마시는 건 해로워. 그녀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전에 플라상에서 어머니와 함께 아니스 술을 마신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날 그 술 때문에 죽도록 혼이 난 뒤로는 술이 냄새도 맡기 싫어졌다는 것이다. 자, 보세요. 그녀는 유리잔을 내보이면서 덧붙였다. 난 자두를 다 먹었어요. 하지만 과즙은 남겨놓겠어요. 먹으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쿠포 또한 사람들이 브랜디를 가득 따른 술잔을 몇 자리고 꿀꺽꿀꺽 마셔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때때로 브랜디에 담근 자두를 먹는 것은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독한 술이나 압생트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싸구려 술은 정말 반갑지 않다. 그는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다. 동료들이 아무리 놀려도 술집에 들어갈 때면 그는 출입구에서 동료들을 기다렸다. 그와 마찬가지로 함석장이었던 쿠포의 아버지는 술에 잔뜩 취한 어느 날 코크나르 거리 25번지 빗물바지 홈통에서 떨어져 도로에 머리가 부딪혀 박살나버렸다. 그 충격이 언제까지나 가족에게 남아있어 모두들 조심하게 되었다. 쿠포 자신도 코크나르 거리를 지나치다가 그곳을 보면 공짜 술을 한 방울이라도 입에 대느니 차라리 개천물을 퍼마시겠노라고 말하곤 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맺었다.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리가 튼튼해야 해요. 제르베즈는 다시 바구니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자리를 뜨지는 않고 바구니를 무릎에 올려놓고서 공허한 눈초리로 마치 이 젊은 노동자의 말이 그 옛날 꿈꾸던 삶을 떠올리게 한 것처럼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생각을 감추려 천천히 말했다. 아, 나는 그렇게 욕심장이가 아니에요. 난 많은 것을 바라진 않아요. 내 꿈은 조용히 일하고 언제나 먹을 빵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자그마한 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침대 하나와 탁자 하나 그리고 의자가 2개쯤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요. 아,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이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한 가지 더 바란다면 만일 언젠가 다시 한번 살림을 차린다면 얻어맞지 않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요. 얻어맞는 것은 정말 싫어요. 그뿐이에요. 정말 그것뿐이에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으나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었다. 그녀는 잠시 주저한 끝에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요. 누구나 마지막엔 자신의 침대에서 죽기를 바랄 수 있죠. 나도 일생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내 집, 내 침대에서 죽고 싶어요. 그리고 제르베즈는 일어났다. 쿠포는 제르베즈의 희망에 같은 마음임을 열렬히 표시하고는 시간을 걱정하면서 일어났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곧장 밖으로 나가진 않았다. 제르베즈는 넓은 홀 저 안쪽까지 가서 그곳의 떡갈나무 울타리 너머 작은 안뜰의 밝은 유리 칸막이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커다란 구릿빛 정유기를 보고 싶은 호기심이 났다. 그녀를 따라온 함석장이는 정유기의 여러 장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해주고 정유기에서 떨어지는 투명한 실 같은 술을 함께 지켜보았다. 이상하게 생긴 유리 그릇이 부착되어 있고 관이 끝없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정유기는 음산한 모습이었다. 한 줄기의 연기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내부의 소리도 지하의 웅웅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âm 울하고 강력하며 말없는 일꾼이 야밤의 일을 대낮에 하는 것 같았다.
그동안 장화가 동료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울타리에 팔꿈치를 짚고 카운터 한 모퉁이가 비기를 기다렸다. 장화는 넋을 잃고 정유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기름이 떨어진 도르래 소리와 같은 웃음소리를 냈다. 정말 멋지군. 그 거대한 구릿빛 배 속에는 일주일 동안이나 목축일 것이 들어있었다. 그는 아마도 그 나선광 끝을 그의 이 사이에 용접하여 언제나 실개천처럼 뜨거운 브랜디가 온몸에 스며들어 발 뒤꿈치까지 내려가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건 정말이지 콜롬보 영감의 골무 같은 조그만 잔으로 홀짝거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동료들이 비웃으면서 장화 녀석은 역시 별난 놈이라고 말했다. 정육이는 불꽃 하나 보이지 않고 쾌활함도 없이 구리의 흐릿한 방사광 속에서 계속 알코올을 땀처럼 흘리고 있었다. 느릿하고 고집스럽게 흐르는 이 알코올 방울은 뇌를 이루어 호를 가득 채우고 거리로 흘러넘쳐 팔이라는 거대한 구덩이 전체를 잠기게 할 것만 같았다. 제르베즈는 부들부들 떨면서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 속삭였다. 이상해요. 이 기계를 보면 오싹해져요. 술이란 정말 무서워요. 그러고 나서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완벽한 행복에 대한 생각으로 되돌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네, 그렇죠. 정말 근사하지 않아요? 일하고 빵을 먹고 자신의 거처를 갖고 자식을 키우고 자신의 침대에서 죽는. 그리고 매도 맞지 않아야죠. 쿠프가 쾌활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제르베즈 부인, 나라면 당신을 때리지는 않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요. 나는 술은 입에 대지도 않을 거예요. 게다가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때요? 오늘 밤에 서로 발을 덮여봅시다. 제르베즈가 바구니를 앞으로 내밀고 남자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는 동안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그녀의 귓가에 대고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내어주며 몇 번이고 거부의 표시를 했다. 그래도 돌아보면서 그에게 미소를 던지는 것을 보면 그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 같았다. 만일 그녀가 다시는 남자와 함께 살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게 틀림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출입문에 다다라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나간 뒤에도 목노주줌은 여전히 붐볐으며 욕설과 싸구려 브랜디의 달콤한 냄새가 거리에까지 흘러나왔다. 유리잔에 반밖에 부어주지 않는다며 콜롱보 영감을 사기꾼 취급하는 장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 좋고 근사하고 원기왕성한 남자다. 아, 제기랄. 두목이 뭐라고 달래도 그는 일터로 돌아가리 하지 않았으며 빈둥거리기만 했다. 그는 두 동료에게 기침하는 사내 아이라는 술집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거기에 가면 아주 순수한 걸 마실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 밖으로 나오니 살 것 같아요. 제르베즈가 말했다. 그럼 안녕. 고마웠어요. 쿠포씨. 빨리 가봐야 해요. 그녀는 큰 길을 따라서 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놓아주지 않고 이렇게 되풀이해서 말했다. 나와 함께 구트도로 거리 쪽으로 돌아서 갑시다. 그리 멀리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일터로 가기 전에 누나 집에 가봐야 해요. 그러니 우리 함께 갑시다. 그녀는 결국 그 제의를 받아들여 팔짱을 끼지는 않았으나 그와 함께 천천히 포아소니에르 거리를 올라갔다. 그는 자기 가족 이야기를 했다. 쿠포의 어머니는 좋기 재단사였지만 지금은 눈이 어두워져서 가정부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달 3일로서 62살이 되었다. 쿠포는 막내였다. 누나 중 하나는 러라 부인이라고 하는 36살 과부로서 바티뉴어의 무한거리에 살면서 조화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30살인 또 다른 누나는 삿을 만드는 직공 로리에와 결혼했는데 그는 조롱꾼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쿠포가 지금부터 가려던 곳은 쿠트로드 거리에 사는 바로 그 누나의 집이다. 누나는 그 거리 왼쪽 큰 집에 살고 있었다. 쿠포는 매일 저녁 이 집에서 식사를 했다. 그것이 세 사람 모두에게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만은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라고 알려주기 위해 가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르페즈가 갑자기 그의 말을 끊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물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카시스 도령이라고 부르나요, 쿠포씨? 그건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죠. 강제로 술집에 끌려가면 나는 대개 카시스를 마시거든요. 카시스 도령이라고 불리거나 장화라고 불리거나 매한가지가 아닐까요? 물론이죠. 카시스 도령이 이상한 별명은 아니에요. 젊은 여인이 또렷하게 말했다.
그런데 그녀는 그가 하는 일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여전히 입시세 납부소 장벽 뒤 새로 짓는 병원에서 일했다. 일이 없어서 노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적어도 올해 안에 이 공사장을 떠는 일은 없어요. 빗물바지 홈통이 몇 미터고 쌓여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가 말했다. 저 위에 올라가 있으면 본캐로 호텔이 보이죠? 어제 당신이 창가에 있어서 내가 손을 흔들었지만 당신은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그러는 동안 그들은 이미 쿠트로드 거리에 100여 발짝쯤 들어서 있었다. 구포는 걸음을 멈추고 눈을 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집이에요. 나는 저 멀리 22번지에서 태어났지만 아무튼 벽돌공사는 대단하게 했지요. 건물 안은 벽력만큼이나 넓답니다. 제르베즈는 고개를 들어 건물 정면을 살펴봤다. 거리를 향한 6층 건물로서 각 층마다 15개 창문이 늘어서 있었다. 검은 덧문은 얇은 판자가 부서져서 끝없이 넓은 벽을 폐허처럼 느끼게 했다. 아래층은 가게 4개가 차지하고 있었다. 출입문 오른쪽에는 기름때 묻은 싸구려 식당이 있었고 왼쪽에는 석탄 가게와 자파상, 우산 가게가 있었다. 이 집은 양쪽에 낮고 초라하고 작은 건물 2개가 바짝 붙어 있으므로 가운데에 우뚝 솟은 듯하여 한층 크게 보였다. 마치 거칠게 반죽한 모르타르 덩어리처럼 네모 반듯한 이 건물은 빛 때문에 썩어서 힘없이 부서져 떨어지면서도 이웃집 지붕을 내려다보며 장식 없는 커다란 정육면체와 애벌칠도 하지 않은 측면을 맑은 하늘에 뚜렷이 드러내놓고 있었다. 꼭 교도소의 벽처럼 한없이 거친 흙빛 측면에는 여러 줄의 모서리들이 허공 속에서 노인네의 아래턱처럼 줄지어 있었다. 그러나 제르베즈는 특히 출입구 부분을 바라보았다. 커다란 원형으로 된 출입구는 3층까지 닿을 만한 높이로 현관이 구멍처럼 깊숙이 파였고 맞은편 끝에는 넓은 안뜰에 쏟아지는 희끄무레한 햇빛이 보였다. 이 현관의 중앙은 도로처럼 포장되어 있고 그 한가운데로 한 분홍색 물이 흐르는 도랑이 있었다. 들어와요. 쿠포가 말했다. 누가 잡아먹진 않을 테니까. 제르베즈는 거리에서 그를 기다리고 싶었지만 출입구 안쪽의 관리실까지는 따라가 주기로 했다. 그곳 문턱에서 그녀는 또다시 눈을 들어 쳐다보았다. 내부는 7층으로 된 건물로 균형 잡힌 4개의 벽면이 안뜰의 커다란 화단을 숨기고 있었다. 벽은 회색이었으나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 때문에 노란 반점이 생겼고 바닥에서부터 슬레이트 지붕 위까지 쇠시리도 하나 없이 밋밋한 모습으로 버티고 서 있었다. 다만 물 빠짐 관만이 층마다 팔꿈치를 굽힌 것처럼 구부러져 있었고 납으로 된 통은 입을 벌린 채 녹이 슬어 얼룩져 있었다. 덧문이 없는 창에는 흐린 물과 같은 청백색 창유리가 끼워져 있었고 몇 개의 열린 창문에는 파란 바둑판 무늬의 매트리스가 걸려 있었다. 또 밧줄을 메고 남자용 셔츠나 여자용 블라우스, 어린이용 반바지 등 건물 전체에 빨래를 널어놓은 듯한 창도 있었다. 4층의 어떤 창에는 오줌 싼 흔적이 있는 어린이 요가 널려 있었다. 위에서 아래까지 너무도 작은 여러 개의 방에서 그 안의 내용물들이 밖으로 삐져나왔고 어느 창문에서나 가난의 흔적이 엿보였다. 아래쪽에는 저마다 밖으로 통하는 높고 좁은 출입구가 판자를 대지도 않은 채 회칠만 해서 거미간 현관을 이루었으며 그 안에는 쇠난간이 달린 계단의 진흙투성이 1000개가 나선형으로 돌아 올라가고 있었다. 이런 계단이 4개가 있어 각기 그 벽 위에는 페인트로 쓴 알파벳의 처음 넉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아래층은 몇 개의 더 넓은 작업장이 있었지만 검은 먼지로 뒤덮인 유리 칸막이로 막아놓았다. 대장간 화덕에 불이 타오르고 더 멀리서는 목소의 대패질 소리가 들려왔다. 한편 관리실 옆에서는 염색업자 작업장에서 흘러나온 연분홍 물이 현관 밑으로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염료로 물든 물 구덩이와 대패밥과 석탄재로 더럽혀지고 보석 사이로 풀이 나 있는 안뜰에는 햇빛이 눈부시게 비치고 있어 음지와 양지가 뚜렷이 구분되었다. 그늘진 쪽, 즉 수도가에서 언제나 축축한 급수장 근처에서는 작은 암탉 3마리가 땅을 쪼면서 지렁이를 찾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7층에서 포석이 있는 데까지 내려다보았다 올려다보았다 하다가 그 거대함에 놀라서 마치 자신이 살아있는 기관의 한가운데
어떤 도시의 심장 한가운데 있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부인, 누구를 찾습니까? 여자 관리인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문 앞에 나와 소리쳤다. 젊은 여자는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거리 쪽으로 돌아섰다. 그러고 나서 쿠포가 늦어지자 다시 앙뜰로 갔다. 그녀에게는 그 집이 보기 흉하지는 않았다. 몇몇 창가에 꽃무꽃이 피어있는 화분과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리는 카나리아의 새장, 그리고 햇빛을 반사하여 별처럼 반짝거리는 면도용 거울 등 여기저기 쾌활한 흔적들이 웃고 있었다. 아래쪽에서는 목수들이 규칙적인 대패질 소리를 반주 삼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대장간에서는 망치 소리가 규칙적으로 크게 울렸다. 그리고 대부분이 열려있는 창문, 가난의 흔적을 내보이는 배경 속에서 더러운 얼굴의 아이들이 웃는 모습과 아낙네들이 일거리를 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바느질하는 모습도 보였다. 점심시간이 끝나서 일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어느 방에서도 남자들은 밖으로 일하러 나가서 보이지 않았다. 집은 평화 속으로 다시 빠져들었고, 오직 장인이 일하는 소리와 언제나 같은 후렴이 몇 시간이고 되풀이되는 자장가만이 이따금씩 그 평화를 중단시킬 뿐이었다. 안뜰은 좀 축축한 느낌이었다. 제르베즈는 만일 여기서 산다면 햇빛이 잘 드는 안쪽이 좋을 것 같았다. 그녀는 대여섯 걸음 앞으로 나가 이 가난한 삶의 무미건조한 냄새를, 캐캐 묵은 먼지와 썩은 오물 냄새를 맡았다. 물간 냄새가 코를 강하게 찔렀을 때 그녀는 본캐르 호텔의 냄새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제르베즈는 이미 어느 창을 택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으며 그곳 왼쪽 구석에 있는 창을 골랐다. 거기에는 스페인 강낭콩을 심어놓은 작은 상자가 놓여있고 그 가는 줄기가 끈을 타고 감아 올라가고 있었다. 기다리게 했군요. 그렇죠? 갑자기 그녀 바로 옆에서 쿠포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나 집에서 저녁을 먹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야단이 났어요. 오늘은 송아지 고기까지 사놓았다고 말이죠. 제르베즈가 깜짝 놀라 가볍게 몸을 뜨는 것을 보고는 이번에는 쿠포가 시선을 돌리면서 말을 계속했다. 이 집을 보고 있었군요. 여기는 아래층에서 꼭대기까지 늘 빈방이라고는 없어요. 세든 사람이 한 300명은 되지요. 만일 내게 가구가 있었더라면 작은 방 하나가 비기를 노렸을 텐데 어때요? 살기 좋을 것 같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제르베즈가 중얼거렸다. 우리가 살던 플라상 거리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진 않았어요. 보세요. 예쁘죠? 저기 6층창에 강낭콩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자 쿠포는 대뜸 그 방을 얻어 같이 살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제르베즈는 허둥지둥 현관으로 도망치며 그런 어리석은 말은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이 집이 어떻게 되든 그 안에서 그와 한 이불을 덮고 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그러나 쿠포는 포코니의 부인의 가게 앞에서 그녀와 헤어질 때 그녀가 다정하게 그에게 내맡긴 손을 자신의 손 안에 잠시 감싸질 수 있었다. 젊은 여자와 함석장이 사이의 건전한 관계는 한 달 동안 계속되었다. 그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그뿐 아니라 밤에도 짬을 내어 바느질하는 것을 보고 쿠포는 제르베즈가 근면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세상에는 깔끔치 못한 데다 놀기 좋아하고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는 여자도 많은데 얼마나 대단한가. 그녀는 그런 여자들과는 달랐다. 그녀는 인생을 지나칠 정도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쿠포의 칭찬을 들은 제르베즈는 웃으면서 겸허하게 변명했다. 그녀는 유감스럽게도 자신이 언제나 그렇게 얌전하지만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이미 14살 때 초산의 경험을 했다고도 넌지시 말하며 예전에는 어머니와 함께 아니스 술을 몇 병이나 비우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좀 나아졌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를 의지가 강한 여자라고 믿는 건 잘못이었다. 반대로 그녀는 아주 연약했다. 그녀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떠미는 대로 살아왔다. 그녀의 꿈은 정직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나쁜 사회는 도살용 몽둥이처럼 순식간에 사람들의 머리를 깨부수고 여자들을 뭉그러뜨리기 때문이다. 그녀는 앞날을 생각하면 식은땀이 난다고 했으며 자신은 운에 따라 앞면이나 뒷면으로 떨어지는 공중에 던져진 일수짜리 동전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이제까지 그녀가 보아온 모든 것, 어렸을 때 그녀 눈앞에서 일어났던 여러 나쁜 사례들이 그녀에게 지독한 가르침을 주었다. 그렇지만 쿠포는 그녀의 우울한 생각을 유쾌하게 웃어넘기고 용기를 복돋아주면서 그녀의 허리를 껴안으려고 했다.
그녀는 그를 떼밀며 손을 찰싹 때렸는데 그는 웃으면서 연약한 여자치고는 만만한 공격이 아니었다고 소리쳤다. 그는 태평한 사람으로서 앞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가 오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잠자리와 밥은 어떻게든 생기기 마련이다. 도랑에서 치워야 할 술주정꾼만 쫓아내면 이 근처도 깨끗할 것이다. 그는 성질이 나쁜 사내는 아니었다. 때로는 꽤 재치 있는 말을 하기도 하고 약간 애교도 있었다. 가르마를 옆으로 말끔하게 타고 근사한 넥타이와 일요일에만 신는 구두도 갖고 있었다. 게다가 원숭이처럼 빈틈없고 뻔뻔스러운 데도 있었다. 파리 노동자 특유의 빈정거리는 농담을 하고 수다스러웠는데 젊은 얼굴 덕분에 매력적으로 보였다. 결국 두 사람은 봉페르 호텔에서 서로 도와가며 살기 시작했다. 쿠포는 그녀를 위해 우유를 찾으러 가고 심부름을 해주고 세탁물 꾸러미를 들여다 주곤 했다. 그리고 저녁 때 일터에서 먼저 돌아오면 교외의 큰 길에서 아이들을 산책시켜 주기도 했다. 제르베즈는 그의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그의 거처인 좁은 다락방까지 올라가 그의 옷을 살펴보고는 작업복 바지의 단추를 달아주고 셔츠를 수선해 주었다. 그들 사이의 친밀감이 돈독해졌다. 쿠프가 곁에 있으면 제르베즈는 지루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부르는 노래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가 알려주는 파리 변두리의 비속어 따위를 재미있게 듣곤 했다. 쿠프로 말하자면 언제나 그녀의 꽁무니만 따라다녔으므로 점점 몸이 달았다. 그것도 아주 열렬히.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속이 몹시 탔고 꽉 쥐어 있는 듯해서 더 이상 재미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래도 장난치는 것은 그만두지 않았다. 그녀를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외쳤다. 그게 언제죠? 그녀는 그 뜻을 알고 있었으므로 목요일이 나흘 있는 주가 돌아오면 허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 그는 그녀를 놀려대며 두 손에 슬리퍼를 들고 이사하는 것처럼 그녀 방으로 오곤 했다. 그녀는 그의 이 같은 행동을 늘 웃어넘겼다. 그녀는 남자가 끊임없이 엄난한 말로 빗대어 얘기해도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하루를 즐겁게 보냈으며 그가 거칠게 굴지만 않으면 모든 것을 너그러이 받아주었다. 다만 언젠가 그가 강제로 키스를 하려다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뽑았을 때는 화를 냈다. 유글이 끝나갈 즈음 쿠퍼는 그의 쾌활성을 잃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말았다. 제르베즈는 그의 눈길이 두려워 밤에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런데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사뭇 부르퉁해 있던 쿠퍼가 화요일 밤 11시쯤 갑자기 찾아와서 방문을 두드렸다. 제르베즈는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너무나 부드럽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 마침내 문에 밀어붙여 놓았던 서랍장을 치워버렸다. 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금세 그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너무나 창백했고 눈은 중일돼 있었으며 얼굴은 대리석처럼 굳어 있었다. 그는 선체로 중얼거리면서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그는 병에 걸린 것은 아니었다. 그는 2시간 전부터 자기 방에서 울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옆방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베개를 뒤씹으면서 어린애처럼 울었다. 그가 잠을 못 이룬 지 벌써 사흘 밤째였다. 계속 이대로 있을 수 없었다. 이봐요, 제르베즈 부인. 그는 목맨 소리로 또다시 울음을 터뜨릴 듯이 말했다. 이만 결말을 지읍시다. 안 그래요? 우리 결혼합시다. 난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결심했어요. 제르베즈는 아주 놀란 표정을 해 보였다. 그러고는 몹시 신중한 얼굴이 되었다. 오, 쿠퍼씨, 그녀가 속삭였다. 도대체 어쩌자는 거죠?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당신도 잘 알다시피 그런 건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게 전부예요. 오, 안 돼요, 안 돼. 진심이에요. 제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쿠퍼는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계속 고개를 저었다. 충분히 생각한 뒤에 내린 결론이었다. 그가 여기 내려온 것도 밤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였다. 설마 그녀가 그를 다시 올려보내서 울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가 네 라고만 대답해주면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며 그녀는 조용히 잠들 수 있을 터였다. 그는 다만 그녀에게서 네라는 말을 듣고 싶을 뿐이었다. 이야기는 내일 하면 되었다. 물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르베즈가 대답했다. 나중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 내 탓이라는 원망을 듣긴 싫어요. 이보세요, 쿠퍼씨. 그렇게 고집 부리면 좋지 않아요. 나에 대한 당신의 진심이 뭔지를 당신 자신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장담하는데 일주일만 나와 만나지 않는다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겁니다. 남자란 하룻밤 때문에
그것도 최초의 하룻밤 때문에 결혼하는 경우가 흔히 있지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때부터 일생 동안 밤이나 낮이나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진저리가 나는 거죠. 거기 앉으세요. 이제부터 차분히 얘기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새벽 1시까지 심지 자르는 것을 잊은 탓에 거름이 나는 촛불이 비치는 침침한 방에서 두 사람은 결혼 얘기를 했다. 한 베개를 베고 새끈새끈 잠들어 있는 클로드와 에티엔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르베즈는 끊임없이 아이들 얘기를 하면서 쿠포가 아이들을 바라보게 했다. 그 둘은 자기가 그에게 가져가는 우스운 지참금이며 아이들로 말미암아 그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다. 게다가 그것은 그 자신에게도 창피스러운 일이라 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 말할 것인가? 그녀가 애인과 함께 살았다는 것과 얼마 전 일도 모두들 알고 있는데 그로부터 2달도 채 안 되어 자기 둘이 결혼한다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지극히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쿠퍼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면서 대답했다. 그는 동네 사람들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고 참견하든 상관없었다. 그들이야말로 체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래, 그녀에게는 그보다 앞서 랑띠에라는 남자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무엇이 나쁘단 말인가? 그녀가 방탕한 것도 아니고 다른 여자들처럼 사내를 집안에 끌어들인 것도 아닌데 애들만 해도 차차 커갈 테고 물론 잘 키워야겠지. 또 그녀만큼 착실하고 선량하고 장점이 많은 여자도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아니 설령 그녀가 못생기고 게으른 데다 흑두성이 아이들을 여러 끌고 다닌다 해도 상관없다. 그에게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필요할 뿐이었다. 그래요. 나에겐 당신이 필요하단 말이오. 그는 계속 주먹으로 무릎을 치면서 되풀이했다. 알겠소? 나에겐 당신이 필요하단 말이오.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죠? 제르베즈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긴장이 풀리면서 강렬한 욕망이 차츰 자신을 감싸고 도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미 소심하게 반대할 뿐 두 손을 치마 위에 떨어뜨린 채 얼굴에는 다정함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6월의 아름다운 밤에 반쯤 열린 창을 통해 들어온 미지근한 바람에 촛불이 흔들리고 불거스레한 심지가 끄름을 내며 타들어갔다. 모두가 잠든 거리의 깊은 침묵 속에서 큰 길 한복판에 낮아빠진 주정뱅이의 어린아이 같은 울음소리만이 들려왔다. 저 멀리 어딘가 식당 안에서 늦은 결혼 피로연이 있는지 춤곡을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가 마치 하모니카의 한 음절처럼 가냘프고 맑게 들려왔다. 쿠포는 여자가 논쟁 끝에 말없이 어렴풋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녀의 손을 잡아 곁으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이제 견딜 힘이 없었다. 격정에 눌려 더 이상 거절할 수도 없고 물리칠 힘도 없었으며 겉으로 경계하던 달콤한 도취의 기분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함석장이는 그녀가 몸을 맡기려는 것을 몰랐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으스러질 정도로 거머쥐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다. 그 희미한 아픔과 더불어 두 사람은 한숨을 쉬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의 애정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 승낙하는 거죠? 쿠포가 물었다. 나를 정말 괴롭히는군요. 제르베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그러기 원해요? 그렇다면 좋아요. 그러죠. 맙소사, 우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쿠포는 벌떡 일어서서 그녀의 허리를 거머쥐고 얼굴에 마구 키스를 했다. 이 사랑의 예무가 큰 소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가 먼저 걱정이 되어 클로드와 에티엔을 보면서 발소리를 죽이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쉿, 얌전하게 굽시다. 그가 말했다. 애들을 깨우면 안 되니까. 그럼 내일 만납시다. 그런 뒤 그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제르베즈는 부들부들 떨면서 거의 1시간 동안이나 옷 벗는 것도 잊고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감동하여 쿠프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쿠프가 여기서 자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났다고 믿었던 것이다. 거리의 주정뱅이가 창문 아래에서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한층 더 쉰 목소리로 신음하고 있었다. 멀리서 춤곡을 켜던 바이올린 소리도 이제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쿠포는 쿠트로드 거리에 있는 누나 집에 밤이라도 좋으니 가보자고 제르베즈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젊은 여자는 몹시 소심했으므로 로리의 부부를 방문하는 일을 매우 두려워했다. 함석장이가 그 부부를 은근히 두려워한다는 것을 그녀는 뚜렷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쿠프는 마지도 아닌 그 누나에게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지는 않았다. 쿠프의 어머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들의 일에 반대해 본 일이 없으니까
물론 결혼에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일가 친척들 사이에서는 로리웨 부부의 하루 수입이 10프랑이나 된다고 알려져 있었고 그 때문에 그들이 집안에서는 사실상 실력자였다. 쿠퍼는 먼저 그들이 그 여자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감히 결혼할 생각을 하지 못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당신 얘기를 그들에게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그는 제르베즈에게 설명해 주었다. 이런 정말 당신은 아기 같군. 오늘 저녁엔 갑시다. 전부터 얘기하지 않았소? 누나는 조금 완고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로리에도 언제나 상냥하지만은 않고요. 둘 다 마음속으로는 화가 나 있을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 그 집에서 식사를 안 하게 되고 그만큼 절약도 못하게 될 테니 말이죠. 하지만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설마니 당신을 내쫓지는 않겠지. 날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줘요. 꼭 필요한 일이니까. 그 말이 제르베즈를 한층 더 두렵게 했다. 어쨌거나 어느 토요일 저녁 그녀는 쿠포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쿠포가 8시 반에 그녀를 부르러 왔다. 그녀는 이미 몸 단장을 마친 뒤였다. 검은 드레스와 노란 종려나무가 날염된 모슐린 숄, 짧은 레이스가 달린 하얀 보닛 모자 차림이었다. 그녀는 지난 6주 동안 일하여 숄값 7프랑과 보닛 모자값으로 2프랑 50상팀을 모았던 것이다. 드레스는 세탁하여 손질한 것이었다. 그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포화 소니에를 거리를 걸어가면서 쿠포가 그녀에게 말했다. 오, 그들도 이제 내가 결혼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친절할 거예요. 그리고 만일 당신이 금사슬 만드는 걸 본 일이 없다면 그 구경도 재미있을 거고 마침 월요일까지 해야 할 급한 주문을 받았다더군요. 그 집에 금이 있어요? 제르베즈가 물었다. 그럼요. 벽에도 있고 바닥에도 있고 집안 곳곳에 널려 있죠. 어느새 두 사람은 원형 출입구를 들어서서 안뜰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로리의 부부는 B 계단으로 올라가는 7층에 살았다. 쿠퍼는 웃으면서 난간을 꼭 잡으라고 그녀에게 외쳤다. 제르베즈는 눈을 들어 눈꺼풀을 깜빡거리며 계단이 올라가는 높은 허공을 올려다 보았다. 두 층마다 한 개씩 모두 3개의 가스등이 청계천 벽에서 가물거렸다. 세 번째 가로등은 매우 높이 달려 있어서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보였다. 다른 2개는 한없는 나선형 청계를 따라 유별나게 긴 광선을 뿌리고 있었다. 2층 청계참에 이르자 함석장이가 말했다. 양파 수프 냄새가 진동하는 걸 분명히 양파 수프를 먹은 거야. 사실 B 계단에는 음식 만드는 냄새가 물씬 풍겼다. 벽에 난 흠집 사이로 석회가 드러난 그 지저분한 회색 계단은 손잡이에도 청계에도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어느 청계참이나 떠들썩하게 울리는 복도가 안쪽으로 나 있고 노랗게 페인트 칠된 문들이 열려 있었는데 그 열쇠 구멍자리가 손때로 거무스름했다. 창가에서 풍겨오는 개수대의 악취가 양파 요리의 독한 냄새와 뒤섞였다. 1층에서 7층까지 접시 소리와 작은 냄비의 들끄덕거리는 소리와 숟가락으로 냄비 바닥을 긁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2층에서 제르베즈는 굵은 글자로 제도사라고 쓰여있는 문이 반쯤 열린 방에 두 사내가 방수형 식탁보가 덮인 식탁 앞에 앉아서 담배 연기에 둘러싸여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3층과 4층은 보다 조용했다. 요람을 흔드는 규칙적인 소리와 어린애들이 칭얼대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고 졸졸 흐르는 물소리에 섞여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여인의 굵은 목소리가 틈새로 들려왔다. 어떤 집 문에는 고드롱 부인 소모직공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 문에는 마디니에 씨 판지 제작소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5층에서는 싸움이 벌어졌는지 마룻바닥이 울리고 세간이 뒤집히고 때리고 욕짓거리하는 소리가 요란했다. 그런데도 이웃 사람들은 환기를 위하여 문을 열어놓은 채 트럼프 놀이를 하고 있었다. 6층에 다다랐을 때 제르베즈는 한숨을 돌려야만 했다. 청계를 올라가는데 익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벽은 계속 이어지며 돌고 방들은 모두 안을 드러내 보이고는 사라졌다. 그래서 그녀의 머리는 어지러웠다. 게다가 어떤 집 식구들은 청계참을 가로막고 있었다. 아버지는 하수바지 옆 작은 화덕 위에서 설거지를 하고 어머니는 난간에 기대어 잠자러 갈 개구장이의 몸을 씻기고 있었다. 쿠퍼는 젊은 여자를 다독여 주었다. 마침내 7층에 다다랐다. 제르베즈는 얼굴을 들고 1층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들리던 맑고도 날카로운 목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가 보려고 두리번거렸다. 그것은 지붕 및 다락방에서 조그만 노파가
13수짜리 인형의 옷을 입히면서 부르는 노래소리였다. 제르베즈는 또 커다란 처녀가 양동이를 들고 옆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흐트러진 침대에서 셔츠 바람의 남자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닫힌 문 위에는 클레망스 아가씨 다림질 전문이라고 쓰인 팻말이 걸려 있었다. 그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다리가 뻣뻣해지고 숨이 찼다. 그러나 호기심에 끌려 난간에 몸을 싣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이번에는 아래쪽 가스등이 7층 깊이의 좁은 우물 속 별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 건물의 온갖 냄새와 거대하게 울리는 생명이 단숨에 밀려들어 깊은 연못가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처럼 불안한 그녀의 얼굴에 휙 하고 열기를 내뿜었다. 아직 다 오르지 않았어요. 쿠퍼가 말했다. 아, 정말 긴 여행이군요. 그는 왼편 긴 복도로 발길을 옮겼다. 그리고 처음에는 왼쪽으로,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모두 2번 돌았다. 좁고 벽에 금이 가고 초벽칠이 벗겨진 복도는 희미한 가스등 불빛 아래 2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리고 교도소나 수도원 방문처럼 늘어선 똑같은 모양의 문들은 거의 모두 열린 채로 가난한 노동자의 삶을 드러내 보였는데 6월 저녁의 더위가 그 내부를 다갈색 전기로 채우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캄캄한 복도 끝에 다다랐다. 자, 다 왔어. 함석장이가 입을 열었다. 조심해요. 벽을 잡아요. 계단이 셋 있으니까. 제르베즈는 다시 10걸음쯤 어둠 속으로 조심소심 걸어 들어갔다. 비틀거리면서 계단을 셋 세웠다. 그러나 쿠퍼는 복도에서 노크도 없이 문 하나를 열었다. 강한 빛이 복도 위로 퍼졌다. 그들은 들어갔다. 그것은 가는 관처럼 생긴 깝깝할 정도로 좁다란 방이었고 복도의 연장과도 같았다. 평소에는 이 관을 둘로 나누어 주는 색발의 모지 커튼이 그때는 끈으로 말아 올려져 있었다. 방의 첫 번째 칸에는 경사진 천장 한가운데 침대가 하나 밀쳐져 있었고 아직 저녁 식사에 온기가 남아있는 주물 난로가 하나, 의자가 둘, 탁자 하나, 그리고 수납장이 있었다. 이 수납장은 침대와 문 사이에 딱 맞도록 위쪽 장식을 톱으로 자른 것 같았다. 두 번째 칸은 작업장이었다. 안쪽에는 풀무가 달린 작은 화덕이 있고 오른편에는 쇠붙이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는 선반 및 벽에 큰 바이스가 고정되어 있었다. 왼쪽 창옆의 작은 작업판 위에 잔뜩 놓여있는 핀셋, 절단기, 아주 작은 톱 따위 도구들에는 모두 기름때가 번지르하게 묻어 있었다. 우리 왔어요. 쿠퍼가 모지 커튼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서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제르베즈는 매우 감동하며 따라 들어갔는데 특히 황금이 가득 찬 곳에 마침내 발을 들여놓았다는 생각에 흥분되어 쿠퍼 뒤에 서서 말을 더듬거리며 인사로 고개만 끄덕였다. 강한 불빛, 작업대 위에서 환히 빛나는 램프, 화덕에서 타오르는 시뻘건 석탄, 이런 것들이 한층 더 그녀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마침내 로리의 부인의 모습이 보였다. 자그마한 키에 어지간히 힘이 세 보이는 갈색 머리의 이 여자는 검은 쇠줄로 큰 집게를 집어 짧은 팔로 혼신의 힘을 다해 잡아당겨서는 그것을 바이스에 고정시킨 쇠줄 제조기 구멍에 통과시키는 중이었다. 작업대 앞에는 남편 로리에가 있었다. 그는 키가 부인과 비슷한 짝달마간 남자로서 어깨는 부인보다도 더 가냘팠다. 로리에는 핀셋 끝으로 원숭이처럼 재빠른 동작으로 정교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너무 정교한 작업이어서 세공물이 앙상한 손가락 사이로 사라질까 염려스러웠다. 남편이 먼저 고개를 들었는데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덤성덤성 나있고 긴 얼굴은 낡은 초처럼 누르퉁퉁하고 창백하여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 아, 자넨가 어서 오게.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보다시피 우린 바쁘지. 작업장에는 들어오지 말게 방해가 되니까 그 방에 있게. 그런데 그는 또다시 초록빛 물에 얼굴을 반사시키며 정교한 작업을 계속했다. 그 물에 반사된 램프의 불빛이 세공물 위에 강한 빛의 동그라미를 던지고 있었다. 의자에 앉지 그래? 이번에는 로리의 부인이 외쳤다. 이 부인이구나. 맞지? 좋아. 아주 좋아. 로리의 부인은 쇠줄을 말았다. 그것을 화덕으로 가져가서 커다란 나무 부채로 불을 붙여대더니 그 불에 다시 쇠줄을 달군 뒤 그것을 쇠줄 제조기의 마지막 구멍에 넣었다. 쿠퍼는 의자를 앞으로 내놓고 제르베즈를 커튼 옆에 앉게 했다. 방이 너무 좁아서 그녀 곁에 나란히 앉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 뒤에 앉아서 앞으로 몸을 빼고 작업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젊은 여자는 로리의 부부의 묘한 행동에 어리둥절했다. 곁눈질로 힐끔힐끔 보는 그들의 시선에 마음이 편치 않아 귀가 멍멍해지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잘 들리지 않았다. 제르베르는 로리의 부인이 30살 치고는 너무 늙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암소 꼬리 같은 머리채가 아무렇게나 입은 짧은 윗옷 위에 헝클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그녀가 매우 거칠고 불길한 여자라는 느낌을 받았다. 로리웨는 부인보다 겨우 1살 위였는데 마치 늙은이처럼 보였다. 심술궂게 생긴 얇은 입술을 가진 그는 소매 있는 셔츠를 입고 맨발에 찌그러진 슬리퍼를 꿰고 있었다. 좁은 작업장과 시커멓게 얼룩진 벽, 윤기 없는 고철 부스러기 같은 연장들, 그리고 고물상도 못마땅해야 할 허섭 쓰레기 속에 뒹구는 지저분한 도구들은 제르베즈를 더욱 놀라게 했다. 그곳은 끔찍할 정도로 더웠다. 로리오의 파리한 얼굴에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혔다. 로리오의 부인은 드디어 윗옷을 벗어버렸다. 팔이 드러났고 쏙치마는 늘어진 젖가슴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런데 금은 제르베즈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불안정한 눈초리는 방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꾸며보았던 찬란한 빛을 이 모든 지저분함 속에서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쿠포가 웃기 시작했다. 황금? 그가 말했다. 자, 여기에도 저기에도 또 당신 발밑에도 있잖아요. 쿠포는 누나가 가공하고 있는 가나다란 줄과 바이스 곁의 벽에 걸려있는 철사추처럼 보이는 쇠줄 뭉치를 가리켰다. 그리고 은금은금 기어서 작업장의 타일 바닥을 덮고 있는 나무 깔개 위에 녹슨 바늘 끝만한 부스러기를 주었다. 제르베즈가 항의했다. 그것은 금이 아니라 검고 더러운 쇠붙이였다. 쿠퍼는 그 부스러기를 깨물어서 번쩍이는 입자국을 그녀에게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다. 업주들은 여러 가지가 섞인 금줄을 보내온다. 그러면 일꾼들은 그것을 원하는 굵기로 만들어 내기 위해 쇠줄 제조기에 넣는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중에 대여섯 번 주의를 기울여 달구어야 한다. 아, 정말로 엄청난 손힘과 숙련이 필요할 일이다. 누나는 기침이 심한 남편에게는 그 일을 맡기지 않았다. 누나는 솜씨가 대단했으며 그는 누나가 머리카락처럼 가는 금줄을 떼내는 것을 본 적도 있었다. 그 사이 로리웨가 기침 발작을 일으켜 글상 위에 몸을 구부렸다. 그는 기침을 하면서도 제르베드 쪽은 보지도 않고 마치 자기로서는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투로 숨이 막히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 난 기둥을 만들고 있지. 쿠퍼에 앉아있는 제르베즈를 억지로 일으키며 가까이 가면 잘 보일 것이라고 했다. 사슬장이는 투덜대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는 매우 가나다란 강철 막대인 중심축에 아내가 준비한 줄을 감았다. 그리고 가볍게 톱질을 하며 강철 막대를 따라 살짝 금줄을 잘랐다. 그러면 줄을 감은 곳마다 고리가 하나씩 생긴다. 그런 다음 그것을 땜질하는 것이다. 고리들이 커다란 숯덩이 위에 놓였다. 그는 자기 옆에 깨진 컵바닥에서 붕사탄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고리들을 적셨다. 그러고 나서 재빨리 이것을 땜질 램프에 관해서 수평으로 내뿜는 불꽃에 빨갛게 달구었다. 그리하여 고리가 100개쯤 만들어졌을 때 그는 쇠기, 곧 달아서 반질반질한 제도판 끝에 기대어 다시 한번 정밀한 작업을 시작했다. 집게로 고리를 구부려 놓고 한쪽을 꽉 쥔 다음 이미 매달아 놓은 위쪽 고리 속에 꿰면서 다시 한번 집게로 열어두었다. 이런 작업이 규칙적으로 계속되면서 고리가 연달아 이어졌는데 그 솜씨가 어찌나 훌륭했던지 제르베즈가 눈앞에서 그 과정을 이해할 겨를도 없이 사슬이 조금씩 길어져 갔다. 이것이 기둥이죠. 구포가 말했다. 갑옷고리라든가 사슬고리, 시계줄고리, 밧줄고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기둥고리예요. 매형은 기둥고리만 만들죠. 로리에는 만족한 듯이 싱긋 웃었다. 그리고 시커먼 손톱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고리를 부지런히 집게로 집으면서 외쳤다. 여보게 카시스토령, 오늘 아침에 계산해봤네. 난 12살 때부터 이 일을 시작했자는가.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가 만든 기둥의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나? 그는 창백한 얼굴을 들고 충률의 눈을 깜빡했다. 8,000m일세. 대단하지. 8km. 어때? 기둥의 길이가 8km라. 이 동네 여자들 목에다 감아줄 만한 길이란 말이야. 게다가 이 길이는 갈수록 길어지지. 파리에서 베르사유까지 닿게 하고 싶군. 환상이 깨진 제르베즈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이제 모든 것이 시들했지만 그래도 로리의 부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미소를 지었다.
특히 그녀는 결혼에 대해서 아무도 말이 없어서 조바심이 났다. 결혼 문제는 그녀에게 중대했으며 그 얘기가 없었다면 이곳에는 결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로리의 부부는 그녀를 쿠퍼가 데리고 온 그저 귀찮은 구경꾼으로 밖에는 대접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 또한 이 집에 새던 사람들의 얘기뿐이었다. 로리의 부인은 올라오면서 5층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를 못 들었느냐고 동생에게 물었다. 그 베나르 부부는 날이면 날마다 싸움질만 한다고 했다. 남편은 돼지처럼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집에 돌아오고 마누라 또한 형편없는 여자로 비위상하는 소리만 찌끼려 댄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2층에 사는 제도사의 이야기로 넘어갔다. 보드캥이라는 그 키 큰 남자는 비투성이인 주제에 잘난 척만 하며 언제나 담배를 피우물고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이 일과였다. 마디니에 씨의 판지 제작소는 손발이 잘 안 맞아서 어제만 해도 여직공 2사람을 해고했다. 파산한다 해도 마땅한 일인데 아이들 옷도 제대로 못 입히는 형편에 먹을 것만 밝혔기 때문이다. 고드롱 부인은 매트리스를 이상하게 솔질했다. 그녀는 또 임신을 했는데 그 나이에 과히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6층에 사는 코케 부부는 9달 동안 집세가 밀려서 집주인에게 방을 빼달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청계참에 화덕을 놓고 불을 피웠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7층에 홀로 사는 노처녀 르망주 양이 인형을 배달하기 위해 내려오다가 큰 화상을 입을 뻔한 어린 랭게를로를 구해주었다. 다림질하는 여자 클레망스 양은 제멋대로 살았지만 누구도 그 여자를 싫어하지 않았다. 그녀는 동물을 좋아하고 다정다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예쁜 아가씨가 아무 남자하고나 어울린다니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틀림없이 밤에 길거리에 나서면 그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자, 또 하나 만들었어. 로리에는 점심을 먹은 뒤부터 만들고 있던 사슬 하나를 아내에게 넘겨주면서 말했다. 뒷손질을 해두어. 그러고는 농담을 시작하면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특유의 집요함을 이렇게 덧붙였다. 또 넉자 반이 길어졌구나. 그러니 베르사유에 조금 더 가까워진 셈이지. 그러는 동안 로리의 부인은 기둥을 다시 한번 달구어서 조정기에 걸어놓고 그 뒷손질을 했다. 그것을 긴 손잡이가 달린 잿물이 가득 든 작은 구리 냄비에 집어넣고 화덕불에 가열하면 깨끗하게 닦아지는 것이었다. 제르베즈는 또다시 쿠퍼에게 떠밀려서 마지막 작업을 보아야 했다. 사슬은 닦여서 짙은 붉은색이 되어 있었다. 그것으로 손질이 끝났고 언제라도 넘길 수 있게 되었다. 이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함석장이가 다시 설명했다. 헝겊으로 문질러서 닦는 일은 연마공의 일이죠. 제르베즈는 맥이 빠지는 느낌이었다. 더위는 점점 더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로리에는 조금만 바람을 쐬도 감기에 걸린다고 방문을 늘 닫아두기 때문이었다. 제르베즈는 아무리 기다려도 2사람의 결혼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그만 돌아가고 싶어졌다. 그녀가 쿠퍼의 저고리를 가볍게 잡아당기자 쿠퍼도 그 뜻을 알아차렸다. 쿠퍼 또한 이 가식적인 침묵에 화가 나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만 가볼게요. 쿠퍼가 말했다. 우리가 일을 방해하는 것 같군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며 기다렸다. 뭐라고 한마디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결국 쿠퍼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저기 매형, 우리는 매형을 믿고 있어요. 아내의 보증인이 되어주셨으면 하는데요. 사슬장이는 고개를 쳐들고 비웃는 표정으로 잠옷 놀랐다는 신용을 했다. 그의 아내는 쇠줄 제조기를 놓고서 작업장 한복판에 우뚝 서버렸다. 그게 진심이었던 모양이지.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 카시스 도령이 하는 말은 농담인지 아닌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단 말이야. 아, 그렇지. 이 부인이 그 사람이군. 이번에는 그의 아내가 제르베즈를 살펴보면서 말했다. 그게 글쎄 우리가 2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결혼한다는 생각은 좀 엉뚱한데요. 결국 2사람이 그러고 싶다면야 결혼해서 잘 살지 못하더라도 다 자신들 탓이죠. 이런 경우 대체로 잘 살기가 힘드니까 대체로 말이야. 이 마지막 말을 천천히 내까리며 그녀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젊은 여자의 얼굴에서 손까지 또 발끝까지 마치 옷을 벗겨 피부가 깨끗한지 어떤지를 살펴보고 싶다는 듯이 훑어보았다. 그녀는 제르베즈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은 여자라는 걸 확인해야만 했다. 내 동생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녀는 한층 더 쌀쌀한 어조로 말을 계속했다. 물론 가족으로서는 바라는 바도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계획이 있죠. 하지만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도 하니까요. 나는 말다툼하고 싶지 않아요.
동생이 아무리 신통찮은 여자를 데려봤다 해도 결혼하렴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하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해는 여기서 우리와 식사하면서 불편한 일은 없었어요. 이렇게 살도 오르고 잘 먹었다는 건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죠. 수프도 언제나 뜨거운 것을 꼭 시간에 맞추어 내놓았고요. 그런데 로리 왜 당신은 이 부인이 테레즈를 닮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왜 저 건너편에 살던 폐병으로 죽은 여자 말이에요. 그렇군. 좀 닮은 데가 있군. 사슬장이가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은 애가 둘 있다지요? 아, 난 동생에게 말했죠. 너가 어떻게 두 아이를 가진 여자와 결혼하려는지 모르겠다고요. 내가 동생 생각만 한다고 화내지 말아요. 그건 정말 당연한 일이니까. 게다가 당신은 건강해 보이지 않는군요. 안 그래요? 로리 왜? 이 부인은 건강해 보이질 않지요? 그래 건강해 보이진 않아. 그들은 그녀의 다리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르베즈는 그들이 곁눈질을 하며 삐죽거리는 것으로 보아 은근히 그것을 빗대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두 사람 앞에서 노란 종려나무 무늬의 얇은 쇼를 몸에 착 붙이고 재판관 앞에라도 선 것처럼 필요한 말만 간단하게 대답했다. 쿠퍼는 괴로워하는 그녀를 보고 마침내 이렇게 외치고 말았다.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두 사람이 하는 말은 소용없는 얘기고 결론은 변함없어요. 결혼식은 7월 29일 토요일에 할 겁니다. 난 달력까지 살펴봤어요. 어때요? 괜찮죠? 우리는 아무래도 좋아. 그의 누나가 말했다. 넌 우리에게 의논할 필요도 없어서. 나는 로리에가 정인이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 다 사이좋게 지내고 싶으니까. 제르베즈는 어찌할 바를 몰라 고개를 숙이고는 작업장 타일을 덮고 있는 나무발의 마른 목골 틈에 발끝을 집어넣었다. 그런 뒤 발을 당기다가 무엇인가를 밟는 것 같아서 허리를 굽혀 손으로 더듬어 보았다. 로리에가 재빨리 램프 불을 들이댔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조사해 보았다. 조심해야 해요. 그가 말했다. 작은 금 부스러기가 구두에 묻어 자기도 모른 사이에 묻혀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 문제라고 했다. 업주들은 부스러기 1mg의 손실도 허용치 않았다. 로리에는 늘반지 위에 남은 금 부스러기를 쓸어 넣는 작은 솔과 그것을 받기 위해 무릎 위에 펼치는 가죽을 보여주었다. 한 주에 2번씩 정성스레 작업장을 청소하는데 그 먼지를 모아두었다가 불태운 다음 그 재를 체에 치면 그 속에서 한 달에 25프랑 또는 30프랑의 금을 건져낸다는 것이었다. 로리의 부인은 제르베즈의 구두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화낼 일이 아니에요. 로리의 부인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지막이 말했다. 구두 바닥 좀 보여줘요. 제르베즈는 얼굴이 빨개져서 다시 한번 의자에 앉아 발을 들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주었다. 쿠퍼는 문을 열고는 퉁명스러운 말투로 잘들 있어요 하고 외쳤다. 그는 복도에서 제르베즈를 불렀다. 제르베즈는 공손히 우물우물 인사를 하고 뒤따라 나섰다. 그녀는 다시 만나자고 그리고 모두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했다. 그러나 그때 로리의 부부는 이미 작업장의 컴컴한 굴 속에서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작은 화덕이 가마솥의 고온 속에서 하얗게 타오르는 마지막 석탄처럼 빛을 내고 있었다. 아내는 속옷자락이 어깨에서 흘러내려 화덕의 열기로 살을 시뻘겋게 물들인 채 새로운 셋줄을 당겼는데 힘을 줄 때마다 목줄이 부풀어 근육이 가는 끈처럼 꿈틀거렸다. 남편은 푸른빛 큰 물방울 앞에서 몸을 굽히고는 사슬 만들기를 다시 시작했다. 고리를 집게로 구부려 놓고 한쪽 끝을 꽉 쥔 다음 위에 고리를 넣고 집게로 고리를 또 한 번 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연달아 손을 놀리면서도 얼굴에 땀을 씻는 일에는 손놀림을 아까워하는 듯 했다. 제르베즈는 복도를 빠져나와 7층 층계 참에 이르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결혼은 행복할 것 같지 않네요. 쿠퍼는 엄청 화가 나서 머리를 내저었다. 로리에게는 오늘 밤 일에 대한 안갚음을 꼭 하겠다. 그런 욕심쟁이는 이제껏 본 적이 없다. 금 부스러기를 훔쳐 가리라고 믿다니 이 모든 일은 순전히 탐욕에서 생긴 것이었다. 어쩌면 그의 누나는 그가 겨우 밥값 사수를 아끼기 위해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게 아닐까? 어쨌든 7월 29일에 결혼식을 치를 것이다. 저런 사람들에게는 신경 쓸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제르베즈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계속 마음이 무거웠다. 터무니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난간에 길어진 그림자를 불안스럽게 더듬었다.
이 시각에 계단은 조용했고 3층의 가스등 하나만이 밝혀진 채 쓸쓸히 잠들어 있었는데 심지가 줄어든 가스등의 불꽃은 10년 속으로 흐릿한 빛을 던졌다. 닫힌 방문 뒤쪽에서 저녁 식사가 끝나자 바로 자리에 누운 노동자들의 잠자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다림질하는 여자의 방에서는 달콤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런 늦은 시각에도 아직 가위질 소리를 희미하게 내면서 한 개의 13수짜리 인형을 만드는 데 쓰이는 넓은 천을 마름질하고 있는 르망주 양의 방 열쇠 구멍에서는 한 줄기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래층 고드롱 부인방에서는 어린애들이 계속 울고 있었다. 그리고 어두침침한 정막 속에서 하수바지가 더욱더 심한 악취를 내뿜었다. 안뜰에 나와서 쿠퍼가 노래하는 듯한 목소리로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동안 제르베즈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몸을 돌려 그 집을 바라보았다. 달이 없는 하늘 밑에서 보니 건물이 더욱 커진 것 같았다. 회색 벽면의 얼룩은 어둠으로 깨끗이 씻기고 그림자로 가려져 다시 칠한 것 같았으며 발도둠 한 양 높아 보였다. 낮에는 누더기가 널려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없어져서 벽이 한층 드러나 보여 실로 매끈한 모습이었다. 닫힌 창문은 잠들어 있었다. 여기저기 휴양하게 불이 밝혀진 몇몇 창들만이 눈을 뜨고는 이리저리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듯 했다. 어느 현관 위로든지 아래서부터 위까지 6개의 청계참 유리가 일렬로 높이 솟았으며 푸르스름한 빛을 받아서 마치 길고 높은 탑처럼 하얗게 빛을 발하고 서 있었다. 3층 판지 제작소에서 쏟아지는 한 줄기 램프 불빛이 1층 작업장을 감싸고 있는 어둠을 꿰뚫고 안쪽 포석 위에 노란 선을 그었다. 이 컴컴한 안쪽의 습한 모퉁이에는 잘 잠기지 않은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제르베즈에게는 이 집이 그녀의 어깨 위를 차디차게 덮쳐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 또한 어리석은 공포심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었다. 제르베즈는 자신의 어린애 같은 생각에 웃음이 났다. 조심해요. 쿠포가 소리쳤다. 제르베즈는 밖으로 나가기 위해 염색집에서 흘러나온 물 웅덩이를 건너뛰어야 했다. 그날의 물 웅덩이는 여름 하늘과도 같은 짙푸른 색이었으며 관리실의 조그만 야등에서 새어나온 불빛이 그곳에서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